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강남 한국학원의 대표 구기영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 박수 한번 좀 세게 한번 쳐보시죠. 네. 오늘 주말인데 편안한 시간 이렇게 보내셔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 입시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우선에서 나오신 그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이런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정성을 먹고 이렇게 입결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로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를 엽니다. 사실 지금 11시부터는 종천고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1시부터 2시간 동안 구로고를 하고 오늘 5개 학교를 합니다. 밤 9시에 끝납니다. 각, 각 선생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내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세종시 일반 고등학교의 내신이 불과 한 2년, 3년 전부터 급격하게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에 따라서는 수도권의 자사고 못지않다. 문제의 난이도가 이런 말까지 들릴 정도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아,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늘었냐? 입시 제도가 좀 변형이 됐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되면서 급격하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간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있겠지만 아마 그런 어, 설명까지는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그 신청서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그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어, 굉장히 확대가 됐죠. 40% 이상을 이 지역의 학생들만 별도 전형을 시키는 거 이거고.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제 의학계열, 약학계열, 간호계열 이게 전부 또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 굳이 뭐 외부로 자사고를 가야 되고 특목고를 가야 되고 뭐 어떤 학군을 찾아서 떠나고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종에도 이제 우수한 아이들이 일반고를 이렇게 진학을 해서 교과 전형 내신을 노린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내신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종도 미리부터 선행 학습을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이 늘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미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와서 상위권, 탑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세종 시내 일반 고등학교들의 내신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저희들이 2017년도 12월 28일에 와서 개강을 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세종시 입결이 17개 광역시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요? 17등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은, 어, 아마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입결도 좋아지고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이제 세종에서 의대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스카이를 가고, 이런 건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4년 전 이 정도만 해도 몇 개 학교를 통틀어서 뭐 서울대를 1명 간대, 2명 간대 이랬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학교마다 서울대나 의대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발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동천고 3학년 학생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무난하게 이렇게 합격을 해서 지금 우리 학원에서 멘토 선생님의 조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종시의 입결이 좋아지면서 이제 학년이 내려갈수록 내신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욱이 내신은 입시 제도가 갈수록 이렇게 좀 변화하면서 과거에 한동안은 정시가 확대되면서 내신의 중요성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선회했습니다. 정시에서도 이제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내신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신의 중요성, 대학 입시에서 차지하는 이런 중요한 내신을 1학년 때부터 조기에 선점하지 않으면은 정말 입시에 3학년에 가서 이렇게 대학을 진학을 생각할 무렵이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신입생 때부터 내신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즌별로 해서 중학생들은 저학년에게는 조기부터 준비할 수 있는 미리부터 선행을 준비할 수 있는 스카이 의치한 반 입시 전략 설명회를 하고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또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설명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정시 대비 전략에 대해서 열어주고 있고, 이렇게 고3이 되면은, 논술이라든가 또는, 수리 논술, 인문 논술, 이런 설명회를 함께 열고 있고요. 이번에, 그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지금 생기부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기부 하면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입생들의 그 생기부 관리법에 대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이렇게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5일이죠. 기록해 놓으셨다가 또 연락들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참여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런 설명회가 내신 전략 설명회가 우리 아이들의 3년 뒤에 입시에 포석이 된다는 사실을 좀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관리하는데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입시 제도에 대해서 조승국 강남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장 겸 국어과 원장님을 모시고 좀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와라. 자. 안녕하세요. 예, 강남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조승국입니다. 저는 그 메이저 대종반에서 15년 동안 국어 강의를 했고요. 그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입시 설명회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예, 작년에도 많이 했고요. 근데 설명회를 하면 대략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오늘은 뒤에 입시 설명회 뿐만이 아니라 과목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대폭 축소해서요.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학 입시 구조가 이게 전체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 대학 입시 구조, 앞으로 말씀드린 모든 것은요, 기준이 서울권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대는 다 제외를 하고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아직 예비 고1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이니까 지방대 생각은 없잖아요. 예.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2학년 되면 이제 눈높이가 낮아지고 3학년 되면 이제 현실적인 눈높이로 바뀌게 되죠, 학생들이. 네, 지금은 희망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에서 대학은요, 수시와 정시 딱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수시, 정시. 기준은요, 수능을 보기 전에 모집하는 것이 수시, 그 다음에 수능을 보고 모집하는 것이 정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 주머니 뒤져보면 총 9장의 카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주머니 뒤져봐봐. 9장 카드 있어. 무조건 9장이 있습니다. 그 9장에서 6장은 수시에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3장은 정시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카드는 6장, 그리고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카드는 3장이 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은 9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는 순간 저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6장의 카드는요, 절반 이상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국 모두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수시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요. 논술 전형이 있고 실기 전형이 있는데, 실기 전형은 그냥 예체능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말 그대로 실기입니다. 실기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다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미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만 잘 보면 대학에 들어갔죠. 홍대 무조건 실기 잘 보면, 실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만든다면 무조건 합격이 됐는데, 홍대는요, 수시 전형에서 실기 전형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성적으로 뽑겠다는 거죠. 어차피 홍대 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대학에 와서 교육을 하겠다. 문제는 대학에 와서 지도를 해보니 미술사 같은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학생들이. 성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예 실기 전형 자체를 폐지시켰습니다. 성적으로 뽑겠다는 거죠. 디자인과에서 가장 유명한 게 국민대거든요. 완전히 떴습니다. 근데 국민대도 수능 성적 2등급을 받아와라. 그러면 실기를 볼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체능도 거의 다 내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은 다르죠. 지방은 실기가 거의 다 실기 100% 전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서울 거는요, 이제 실기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적이 돼야 되고요. 논술은요, 고등학교 3학년 중위권 학생들의 마지막 보류죠. 논술을 준비하는 겁니다. 1학년들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러면 1학년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학생부 위주 전형이죠.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은 교과 전형과 학종이라고 부르는 종합 전형이 있는 겁니다. 자, 학생부 교과는요, 말 그대로 교과, 내신입니다. 내신.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점이라는 게 나오겠죠. 3학년 2학기는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요. 3학년 1학기까지 총 10번의 시험에 평점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 성적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점 어느 정도를 받아야지만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느냐. 대략 2.5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2.5등급 정도 되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는 거죠. 합격이 된다는 게 아니라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에 3점대에 있다. 그러면 어디를 지원해도 무조건 안 됩니다. 하물며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대학, 뭐 서울에 있는 서경대학, 한성대학 무조건 안 됩니다. 3점을 벗어나는 순간 그 학교마저도 이 교과 전형에서는 합격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2.5등급 이내에 있다.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성적도 매우 높은 거고요. 자, 그러면 주요 대학에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 합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 수능 최저라는 게 있죠. 이 최저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이 최저지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신 성적이 좋더라도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학교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높은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가 높죠. 3합, 5, 6 이렇게 요구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수시에서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는데요. 제 학생들은요, 1대1은 아니잖아요, 경쟁률이. 경쟁률이 있는 학교에 어떤 특정한 과, 그 학교에 지원한, 교과에 지원한 학생들이요, 50% 이상, 거의 60% 가까운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신이 그렇게 좋은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항상 주위에서 칭찬하는 그 학생들이 왜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느냐? 공부하는 방식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신만 준비한 거죠.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학교에서는 절대로 수능을 준비해 주진 않습니다. 수능은요, 안타깝게도 학원이나 무조건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강을 이용하든 학원을 이용하든 절대로 학교에서는 수능을 준비해 주지 않아요. 이 떨어진 학생들, 학생부 교과에서 떨어진 학생들은요, 아마 내신만 철저히 준비를 한 거죠. 수능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유일하게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합격생들의 내신 평점은요, 엄청납니다. 1점대 극초반에 있어요. 합격생들의 평균을 내보면 내신 점수가요, 1점대 극초반, 막 1.1에 있는 학생도 있고요. 2, 2.5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양대 엄청나게 좋은 대학이지만 그 정도 성적이라면요, 1.2 정도에 있다? 그럼 의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대까지도 가능해요. 의대, 치대, 약대, 엄청나게 뜨고 있는 요즘 약대, 이런 데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고대도 아닌, 성균관대도 아닌, 굳이 한양대를 왜 지원했느냐. 고등학교 3학년도 되면 다 알죠, 학생들이. 왜? 지금까지 모의고사 많이 치러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맞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한양대에 몰려버리는 거고요. 최저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들의 교과 평점은요, 엄청나게 높죠. 다시 말해서 1학년 때부터 내신, 당연히 이게 기본이죠. 내신이 준비가 돼야 되고 수능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학교 내신 자체가 내신형 문제만 출제되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두르고도 마찬가지고요. 수능형 문제를 함께 냅니다. 국어에서. 따라서 수능이 준비가 안 되는, 수능의 접근 방식을 모르면 그 내신 문제마저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은요. 따라서 수능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교과 전형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종이라는 요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교과 전형은요, 왜 내가 붙었고 떨어진 학생들은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요 깜깜이 전형에 해당하는 학종은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도 왜 이 학생을 합격시켰는지, 떨어뜨린 학생은 왜 떨어졌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학종이죠. 자, 학종은요, 교과, 다시 말해서 내신은 수치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수화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 학종에서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기부죠.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중요합니다. 면접.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생기부가 좋아야지만 일단 뽑히겠죠. 그래야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텐데 한 장 넘기시면은요. 자, 5쪽이죠. 자, 5쪽에 보시면 올해부터요. 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첫 번째로 시행되는 건데요. 자, 외부에서 받은 수상 실적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그 학교 밖에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든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근데 반영되지 않고요. 폐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자율동아리 역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재력을 가진 부모에 의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 동아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아리를 운영하는 척을 했죠. 그 만든 학생이 동아리의 수장이고, 그리고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런 거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 역시 몇 시간을 했든 반영되지 않아요. 요 봉사활동은요. 자, 독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논문 같은 거. 조민 알죠? 예. 그 논문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학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논문이라든가 독서는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자신의 약점을 그나마 보완할 수 있었던 자기소개서 올해부터 완전 폐지예요. 저도 많이 써줬습니다. 과거에. 비용을 받고요. 이것도 다 돈이 있는 학생한테 유리한 학종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자기소개서 완전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역시 폐지됐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요. 자, 이렇게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생기부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종에 지원한 학생들을 평가해야 될 요소가 너무 없어요.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고 강조되고 있는 게 이 생기부에서 세특입니다. 세특.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특이다. 그럼 세특이 뭐냐?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줄임말인데요. 각 과목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 주는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이요. 기재를 해줘요. 이 학생이 수업이 어땠고, 수업 태도가 어땠고, 그 다음에 과제 수행은 어땠는지, 수행평가의 능력이 어땠는지를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세특이고요. 한 장을 한번 받으셨을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예. 자, 그러면 제일 편한 게 학종이죠. 교과도 반영이 안 되고 생기부 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면접이야 나중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세부능력 특기상 요 각 과목 선생님들이 진짜 좋은 세특을 써주기 위해서는요. 1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은요. 자, 학생들은요. 일단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과 친해져야 됩니다. 인간 대 인간이잖아요. 기록은 선생님이 해주는 거예요.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태도가 매우 좋아야 돼요. 수업 시간에 졸고 있으면 제일 자빠지는 애들 많습니다.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졌어요. 그죠? 구타 자체가 허용이 안 되지. 그런 건 없습니다. 잔다? 안 깨웁니다. 절대 안 깨웁니다. 과거에 조는 애들 있으면 불러내서 때렸잖아요. 남고. 특히 아버님들 세대 때. 지금은 불가능하죠. 안 깨웁니다. 아예 학생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냅두죠. 그런 학생들은요. 절대로 세특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악플을 써주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만 기록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친해지고 수업 태도만 좋으면 되느냐? 그렇지도 않죠. 수행평가 같은 게 있습니다. 내신에도 반영되지만 그 수행평가를 인터넷에서 짜집기 해봤자 좋은 거 나오지 않아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목고 자사고 애들하고 싸워야 돼요. 세특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요 세특을 정말 입학사정관들 눈에 띄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세부적인 건 나중에 또 설명회 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세특 관리를 하려고 해요. 학생들이. 근데요. 제가 생기부를요. 아마 수천 장을 봤을 겁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근데 일반고에서요. 특목고 자사고는 달라요.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생기부는 화려한 학생들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일반고에서는. 다시 말해서 요 내신은요. 점수화되고 수치화되질 않아요. 절대로. 하지만 학교에 넘어가는 거죠. 대학교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성적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생기부도 좋습니다. 연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1차는 내신입니다. 내신 좋은 학생들은 생기부도 좋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교무회의 때 내신 좋은 학생들은요. 생기부에 신경 쓰라고 교장 교감이
얘기를 합니다. 언지를 해요. 학생들 개개인 호명하지는 않겠지만 학반에 내신 성적 우수한 학생들은 생기부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그럼 신경 써야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 처리되면은요, 내신 좋은 학생들은요, 교과에 3, 4개, 그리고 요 학종에 2, 3개를 쓰는 거죠. 섞어서 쓰는 겁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몰빵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요, 또 교과와 학종을요, 이렇게 분산시켜 버리죠. 그래서 6장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과는 그렇고요. 자, 그런데 모든 학생이 다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2.5 등급은 돼야지 그래도 인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대학에 쓸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4등급 밖에 있다. 1학년 때. 그러면 4등급 뭐 4.2, 4.1, 뭐 아무튼 4점 밖에 있다. 그러면은요, 인서울은 일단 못 쓰는 겁니다. 뭘 못 써요? 학생 교과와 학종은 다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양보하고 양보하더라도 4점대 이내는 유지하자. 그러면 6장 끌고 간다. 2학년 때까지. 6장 너무 아깝잖아요. 그 6장을 어떻게 한 번에 없애요? 1학년 끝나자마자. 4점대 이내만 유지하자. 그럼 4점대라는 게 퍼센트로 얘기하면 40%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기준으로 40등 안에만 있자는 거죠. 너무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4점대 있어봤자 3점대 밖에 있고 4점대 안에 있으면 인서울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는 모르잖아요. 뭐는 돼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되는 겁니다. 국립대는 가능해요. 부모님 세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경북대, 국립대 중에서 탑이죠. 과거에 3점대 학생들이 어떻게 경북대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죠. 과거에 대구의 수재들 성대 갈 수 있다? 안 가죠. 경북대 갑니다, 그냥. 왜? 동급이니까요. 과거에는. 지금은 거의 90% 이상 우수 학생들은, 지방의 우수 학생들은 전부 다 서울로 갑니다.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 가까이에 있는 충북, 충남대는요, 입결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충북대, 충남대, 뭐,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3점대 중반이면 거의 합격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한 혜택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세종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죠. 그걸로 지원했을 때 3점대 중반, 또 어떤 과는요 3점대 후반만 있어도 뭐 국립대가 합격이 됩니다. 국립대 좋은 거예요. 절대 없어지도 없고요. 향후 10년, 20년 안에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4년제 흔히 말하는 뭐 진학대라고 하는 대학들 상당히 많이 소멸할 겁니다. 본인이 나온 학교가 없어지는 것. 없어집니다. 요 가까이 있는 대학들 없어질 확률 매우 높아요. 모건대 없어질 겁니다. 머지않아. 예전에 있잖아요. 없어질 겁니다. 한밭대 물론 꽤 오래 존속하겠지만 통폐합되던가 없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국립대는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지역 할당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국립대 출신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해요. 그러니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교과는요 4점대 이내는 있어야 된다. 물론 3점대 이내에 있으면 월등히 유리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도 신경을 쓰죠.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전혀 없지만 고등학교는요 당연히 입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 보내는 게 일단 고등학교의 1차적인 목표일 수도 있거든요. 인성만 우리는 길러주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일단 대학에 입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신이 좋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요 생기부도 매우 좋고요. 섞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시가 있죠.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 다시 말해서 4등급 이내에 있어야지 지방대도 가능한데, 국립대가. 그러면 4점대 밖에 있는 나머지 40%가 아닌 60% 학생들, 훨씬 많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수시 6장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이요, 2학년 올라가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나 대학에 가야 되는데, 좋은 데 가고 싶은데, 1학년 때 너무 놀았네.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가 인서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눈을 돌려요? 정시로 눈을 돌립니다. 자, 왜 돌리느냐? 왜 정시에 관심을 갖느냐? 엄청나게 뽑습니다. 수시에서 모집하는 비율이요, 55%고요.
정시는 45%를 모집합니다. 많이 뽑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을 정시에서 모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시 포기하고요. 2학년 올라가면서 정시로 돌리죠. 굉장히 많습니다.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반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요. 2학년 학생들부터 정시 올인반 해가지고 정시만 대비하는 반이 생기죠.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정시반이 존재하고 있고 1학년 끝난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이 옵니다. 이제 저 이런 상황인데 내신 관리가 안 됐는데 정시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리죠. 더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왜 그러느냐. 많이 뽑잖아요. 45%니까. 그런데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생들도요. 요 숫자에 현혹되는 겁니다. 그거 45% 아닙니다. 저거. 왜 그러느냐. 정시에 합격하는 학생들은요. 재학생이 아닙니다. N수생들이에요. 저 정시하고 싸우는 거는 재학생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14만 명이나 되는 N수생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서울대 60% 그리고 건대는요. 작년에 엄청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70%가 넘었습니다. 합격생 정시 전형에서 합격생 수가요. N수생들이 건대는요. 70%가 넘었고요. 서울대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가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발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정시는요. N수생들이 싸우는 겁니다. N수생들. 대학생들은 N수생들하고요. 거의 싸움이 안 돼요. 제가 재종반에 15년을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수능에만 맞춰 있고요. 그리고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는 겁니다.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문제 유형이 어떠며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되느냐를 10개월 동안 계속 그것만 학생한테 지도하죠. 처음에 밑바닥에 있는 학생들,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꽤 많은 학생들이요. 밑바닥에 있었던 학생들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대박을 내고 오죠. 그런 학생들이 정시 합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시 전형에서 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TO를 뭐 정확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겠지만 20%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럼 20%도 안 되는 모집 단위에 정시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에 현혹되는 거죠. 45%. 제일 좋은 거는요. 이게 6장인데 내신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1학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방대를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방대에 있는 학생들도 다 서울권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정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면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럼 정시가 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은 적다. 한들 방법이 없다면 정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시가 작년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서울대가요. 정시 전형에서 정시는 수능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신은 아예 의미가 없죠. 전교 꼴찌도 수능만 잘 보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정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요. 작년에 처음으로 적용한 게 정시 전형에서 내신 20% 반영했습니다. 올해 적용한다면 2년 차가 되겠죠. 자, 서울대는 내신 20% 반영된다. 다시 말해서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서울대 지원이 안 됩니다. 이제 정시에. 재생들이 불리해진 겁니다. 재생들은 불리해요. 대학생들은 나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성적이 정시 다시 말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엄청 높다. 근데 내신 점수는 좋지 않다. 그럼 서울대는 안 되는 겁니다. 20%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서울대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내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학교 수업에 학교 생활에 충실해라. 그래야 우리 서울대의 정시 전형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자, 이거 서울대밖에 없었는데 올해부터 고려대가 정시 전형에서 올해 첫 적용입니다. 정시 전형에서 내신 20% 반영합니다. 그러면 고대 역시 마찬가지죠.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수능 잘 봐도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 지금 현재는 딱 두 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라이벌에 해당하는 연대는요. 발표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정시에 내신 반영을 할까 안 할까? 이건 관심이 없어요. 언제 발표를 할 것이냐? 이건 재량이거든요. 학교 재량. 언제 발표할 것이냐? 몇 퍼센트를 반영할 것이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아마 지금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언제 발표할지 모릅니다.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러면 그 발표하는 순간 그 해에 적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큰 입시제도는요, 이 입시제도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4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면 4년 후에 적용이 돼야 돼요. 하지만 세부 항목, 대학교의 세부 항목은 항상 학교 재량에 맡긴단 말이에요. 정시 전형에 내신 반영하겠다. 그건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가 만약에 발표한다면 그 밑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요, 당연한 거죠. 전부 다 정시 전형에 내신을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정시 전형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재수생들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대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거죠. 유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시 전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또 정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지금 뒤에 보시면 좀 나와 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요. 내신이든 아니면 정시든, 자, 내신 때도, 다시 말해서 수시도 수능 최저라는 게 있잖아요. 높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자, 국어는 공통 영역이 있고 선택 영역이 있어요. 수학과 국어만 있습니다. 수능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문법인데요. 무조건 엄매와 수학에서는 미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선택이잖아요. 선택. 자, 둘 중에 하나 선택, 셋 중에 하나 선택. 선택이라는 말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학생들은 나중에 바꾸더라도 미적분과 엄매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적분과 엄매를 선택하다가 바꿔버린다. 그러면 수능은요, 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한번 요것만 볼까요? 수학의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40%가 안 됩니다. 수험생의 40%가 안 되죠. 학동을 선택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었죠. 당연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수험생의 절반 이상 학생들이 학통을 선택했는데요. 그 학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을 받은 비율은요, 1등급을 받은 비율은요, 6%도 안 됩니다. 1등급 받은 학생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학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거의 없다. 그러면 40%가 안 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을 차지한 비율을 보세요. 다 가져갔습니다. 전부 다 가져갔어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68%의 학생들이 화작을 선택했는데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을 받은 비율은 30%도 안 됩니다.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 32%밖에 안 된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 70% 이상 다 가져갔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적과 학통은요,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미적이 월등히 어렵죠. 근데 월등히 어려운 공부를 한 학생과 쉬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간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는 없죠. 조정해 주는 겁니다. 조정 점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가산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가산점을 부여해 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가산점은 아니지만 조정 점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공통 영역이 수학에서는요, 수원, 수투입니다. 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80점을 받았고요. 선택 과목에서 10점, 1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90, 90 원점수는 같죠. 문제는 이 학생은 확통을 선택했고요. 이 학생은 미적을 선택했던 겁니다. 따라서 90, 90 같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B라는 학생이요.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점수는 같지만은요.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고등학교 3학년 되는 학생들이요. 이런 방법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된다는 걸 다 압니다. 다. 모든 학생은 다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매 선택 안 하는 겁니다. 미적 선택 안 하는 거죠. 왜? 어렵다는 거죠. 못하겠다. 어렵다. 하기 싫다가 되는 겁니다. 1학년 때부터 국어는 문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국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따가 국어 설명회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대학 입시의 전체 구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빨리 마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 충청권에 있는 우리 세종은요,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굉장히 예, 훌륭한 그리고 유리한 전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충청권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 충청권에 속하는 충북 충남대는요, 무조건 충청권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전형, 지역인재 전형이 있죠. 근데 40% 이상입니다. 충북 충남대는 이미 45% 가까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로만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수한 학생들, 충북 충남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충청권이 아니라면 충북 충남대는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없죠. 일반 전형에 지원해야 되죠. 그러면 일반 전형 똑같은 과가 있죠. 충북대 똑같은 과를 하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죠. 그럼 점수차는요? 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3.5다. 과거에 지역인재 전형이 없을 때 이 3.5라는 성적으로 충북대에 어떤 과를 지원하면 무조건 떨어진다. 더 높았어야 된다. 그러나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순간에는 3.5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럼 외부에 있는 학생들은요, 일반 전형으로 이 과를 지원한 학생들은요, 3.5 갖고는 합격이 안 됩니다. 더 높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입니다. 저희 학생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내신 4.0만 넘어가지 마라. 전교 40% 안에만 좀 있어 봐라. 그러면 그래도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북 충남대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국립대만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건 의무적으로 40%를 넘겨야 되지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조금 이 세종에서 가까운 공주대, 고대 세종,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안 없어져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는 없어질지언정 공주대, 고대 세종, 뭐가 있을까요? 그런 학교들은 절대 없어질 수 없는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입니다. 지방대라고 다 허접하진 않잖아요. 좋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마저 지역인재 전형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의무적이지 않거든요. 국립대만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도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예요. 따라서 4점대만 유지할 수 있다면, 4점 이내만 유지할 수 있다면, 물론 더 높여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요 세종에 가까운 대학들, 좋은 대학들의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걸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요, 1학년 때부터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1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안 합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1학년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2학년 올라가면 조금 편해져요. 과정 자체가 편합니다. 고3은요, 편합니다. 고1이 가장 힘들어요. 공부할 내용도 많고요. 가장 어렵고요. 내용도 어렵습니다. 가장 힘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1학년 학생들이 정말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학생들 안에만 내가 있다. 그리고 성적을 1학년 때 유지했다. 그러면 2학년은 조금 편히 갈걸요. 대신 1학년 때보다 쉬워집니다. 당연히 쉽죠. 1학년 때는 정확하게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2학년 때는 내신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월등히 많아집니다. 남아있는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일부 학생들, 뭐 절반이라고 한다면 절반의 학생들만 이제 내신을 구분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아요. 내신 때 내신 포기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정시로 이제 바꾸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내신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변별할 필요가 없죠. 내신 포기한 학생들이니까. 그럼 포기하지 않았던 학생들만 이제 싸워야 되는 거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더 편해지죠. 더 줄어드는 거니까요. 1학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1학년이 가장 중요하다. 자,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요. 공부하셔야 돼요. 궁금한 게 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뭘 얘기하는데 공부해 라가 아니라, 야,
대학이 이런데 너 이런 전형도 한번 생각.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학생도 부모의 신뢰를 믿고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이 많으셔야 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에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더 상세한 으로 두르고 시험 경향 분석 먼저 해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특이 문항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뒤에 적중 사례들 나오고 저희 학원의 가장 특장점인 올인원이라는 유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마지막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선배들의 내신 생생 후기를 영상으로 전달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두르고 시험 범위 뭐 되게 쉽다고 많이 알고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작년부터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난이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천지김을 쓰고 있는데 교과서라든지 부교재 같은 경우는 변형이 언제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종류는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특이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두르고 가는 친구들은 문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외부 지문을 주시는데 학교에서 유인물로 주시는데 그게 문법 내용에 대한 프린트예요. 그거를 어떻게 녹여내는지도 정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비해. 그래서 실제로 빨간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1년도 대비 22년도는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2학기 커트라인이 1등급이 83, 86 이 정도로 잡혔습니다. 예전에는 글쓰던 중후반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두르고도 이제 내신이 영어 내신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법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외부 지문으로 문법을 녹여서 냅니다. 아이들이 전혀 수업 시간이나 학교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문에다가 학교에서 다뤘던 문법 개념을 녹여서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단순 문법 개념을 묻는 문제더라도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또 그런 것 때문에 문법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보시면 일단 요거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지문 자체에서도 변형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 외부 지문을 통한 문법 문제 출제,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요 1학년 때랑 또 2학년 때랑 시험 유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1학년 때만 일단 놓고 보자면 객관적인 영어 실력 상승을 굉장히 요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학교 잘못 갔나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요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강남한국학원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올인원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모든 설명이 끝난 후 뒷부분에 자세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가장 기다리시고 중요한 거는 항상 광고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영어 실력이 부족했다. 그런 친구들도 동반이어부터 문법, 서술형 대비까지 올인원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등급을 많이 향상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 3번 특징 보시면 지문 변형이 있어요. 두르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거의 그대로 나오셨다고 보면 되지만 최근 몇 년부터 보면은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름고나 뭐 해묘고 이런 학교들처럼 글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지문 변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다면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요거 두르고 특징.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네. 일반적인 고등부 문법 문제라고 보시면 지문에서 중요한 문법들의 밑줄을 쳐놓고 그 문법을 맞춰라 해요. 그럼 지문 학습이 꼼꼼히 된 친구들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두르고는 그거에다가 플러스로 학교에서 유인물로 낸 그 문법 개념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 기준이 굉장히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문법이 약한 친구들 꼭 필수로 특강 진행해서 문법 개념 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보시면 서술형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른 타 학교들은 대부분은 지문에서 중요한 문법 개념이 나온 문장들을 단어를 제시해주고 조건을 주고 영작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외웠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두르고 같은 경우는 딱 한 문제 10점으로 하나가 나오는데 그 유형이 어떻냐? 어떤 조건을 주고 그 다음 토픽이나 지문의 주제를 아이들이 자유롭게 영작하게끔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2번과 연계가 되겠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영어 실력을 좀 필요로 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지문에 나온 주요 표현들을 정확히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큰 무리 없이
그래도 8점에서 10점은 받아오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보시면 두르고 내신 대비의 핵심은 일단 지문의 완벽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간접 연계로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꼼꼼한 문법 분석 아주 중요합니다. 네, 문법 문제 비중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반이어 학습은 왜 때문에 나오냐? 자, 변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문이 그대로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그 지문에 나온 단어를 동반이어로 바꿔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풍부한 어휘력도 아주 중요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특징적 문항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그 특징 되게 특이한 문법 개념들 문제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지문 안에서 밑줄 쳐서 문법이 나오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학교 형식의 순수 문법을 묻는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유형이에요. 타 학교에 비해서. 자, 그리고 유형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유형으로 많이 내세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개념이 없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수준이라고 하지만 가지선다죠. 여러 개를 답을 골라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도 올라가고 실제 난이도도 올라감으로써 배점도 보통 3점인 거에 비해 4점대로 아주 높습니다. 네, 그리고는 문법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요 문항들 보시면요. 요거는 난이도가 하예요. 근데 이것도 두르고는 좀 중등부 유형을 많이 가져가기도 해요. 고1 때는. 그래서 이런 거 학교에서 다룬 리스닝 부분이에요. 굉장히 쉬운 부분이지만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주는 문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학교에서 그냥 수업만 성실히 들은 학생들이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르고가 워낙 좀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게 하게끔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들도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 보시면 영양풀이가 꼭 하나씩은 나옵니다. 그래도 타 학교에 비해서 친절한 편이에요. 타 학교들은 영양풀이에 대한 자료도 없이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두르고는 유인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유인물에 나온 영양풀이를 조금 응용해서 내세요. 그대로 내진 않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하기에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프린트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유인물 받을 때마다 좀 미리미리 학습을 해놔야 유리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실전 내신 들어갔을 때는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스스로 본인이 좀 미리미리 해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서술형 부분.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여행지에 추천하는 소개를 니네가 써라. 이렇게 해서 10점. 또 요거는 기말고사였는데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다뤘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을 주고 주제를 너네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작 실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엄청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이들 입장에선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단 한 문제이기도 하고 부분 점수를 어느 정도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네. 잠시 잠깐 돌아가면 이 서술형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학년 때는 다시 원래 타 학교들처럼 지문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서술형 범위도 많아지고요. 문제도 많아지고요. 점수대도 배점이 올라가요. 자, 적중 사례인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올인원이에요. 아마 배부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올인원이랑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적중 모의고사를 예시로 좀 드린 겁니다. 사실 이게 그 올인원은 저희 영업 기밀이라서 외부 유출은 원래 절대 안 되는 건데 이제 시험 범위가 지난 거기도 하고 한 지문만 좀 보시기 편하게끔 드려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고등부의 문법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문에서 중요 문법들의 밑줄을 쳐놓고 이게 맞니 틀리니를 묻는 겁니다. 자, 보기 5개 중에 5개 다 일치가 됐습니다. 우리 눈에서. 특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형은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은 뭐냐. 중요한 문법을 아이들이 단순히 암기가 아니고 실제로 활용 가능하냐. 서술형까지 연계해서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 질문들 이렇게 아이들 문제 없이 풀 수 있게끔 다 대비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문법 문제예요. 주로 문법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문법에서도 일단 5개 선지 다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성실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전혀 무리 없이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어법이에요.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보면 어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3칸을 뚫어놨는데 요거 3칸 다 일치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어법이었습니다. 자, 요 어법에서도 뭐 이렇게 일치가 됐습니다. 좀 자랑 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빨리 좀 넘길게요. 자, 여기 부분 보시면 여기가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니네가 핵심 내용을 알고 있니?를 묻기 위해서 여러 그 문장으로 좀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이 중에 아닌 걸 고를 수 있냐, 핵심 내용과 일치가 안 되는 걸 찾을 수 있냐를 묻는 건데, 이거는 내용이 아주 개념적으로 중요한 걸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치 브릿지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핵심 개념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선지를 미리 이렇게 연습시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보시면 영영풀이 문제예요. 학교에서 주신 프린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미리 대비를 시켜주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렇게 4개는 일치가 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응용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adapt가 나왔었지만 여기선 adaptation, 명사형으로 조금씩 변형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비했던 친구들이면 크게 무리 없이 맞출 수 있는 정도겠죠. 자, 이 부분 보시면 요약문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만든 적중 문제 그 모의고사였어요. 올인원은 아니고. 요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이미 이렇게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 traditional 똑같이 나왔고 답이 assign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많이 시켜줍니다. 자, 이거 올인원은 드린 거 좀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화면보다는. 보시면 중요한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이렇게 서술형을 쓸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까지 중요하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 하는 건 단어를 제시하고 아이들한테 활용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어법 선택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동반이어 다 제시해서 니네가 골라봐라. 이런 것까지 다 대비를 시켜드립니다. 자, 요거는 적중 모의고사 두르고 유형에 맞게 문제를 다 제작을 하는 겁니다. 두르고 대표적인 유형, 이런 중등 스타일의 어법, 이런 것도 다 제작을 해서 드리고요. 아이들에게. 자, 그리고 대표적인 어법 유형들이라든지 선택형,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는 시험 직전 대비 때 미리 한번 풀어봐서 다시 이제 문제 푸는 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대비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 유형은 여기저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신 거는 강남한국에 오면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건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3월부터 모의고사 빌드업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에 나오는 어휘, 어법들이 친숙해져야 아이들이 내신에도 모의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들어가고요. 3월 중순부터 내신 대비는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올인원. 자, 이 올인원은 실제로 강남한국에서 두르고 내신을 듣는 친구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근방에 두르고를 담당하는 학원들에서 이런 거 제작하는 학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에도 파는 자료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두르고에 맞춰서 직접 다 제작하는 학원은 저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적중률도 높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덕을 많이 봅니다. 여기에서 내용 이해뿐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 어휘력 약한 친구들 굉장히 많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유의어, 반의어 다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어법, 서술형 학습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서 올인원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 매주 할당된 올인원 테스트를 봅니다. 클리닉 시간에. 통과를 못한 친구들은 계속 다시 불러서 재시험을 봅니다. 자, 그리고 실전 문제. 요거는 말씀드렸던 직전 보강 때 푸는 적중 모의고사를 말씀드리고요. 올인원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변형 문제는 매주 제공됩니다. 아이들에게 과제로 제공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요거 두르고 문법 프린트로 나오는 걸 문제로 다 제작해서 미리미리 연습시켜 줍니다. 네, 문법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교과서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모의고사, 외부 지문 요 순으로 3순환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적중 모의고사 풀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인원에 대한 또 내신 대비에 대한 그 선배들의 후기가 있어요. 자, 먼저 한 친구는 이제 3학년이 되는 친구인데 두르고가 2학년 때부터는 서술형이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친구가 서술형을 너무너무 어려워해서 5점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친구였는데 올인원을 하고 나서 서술형 거의 만점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제 2학년이 되는, 즉 1학년 때 내신을 저와 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친구입니다. 올인원을 하고부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어휘력이 조금 약하고 문법이 많이 약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다 보니 아이들이 성적이 저절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예요. 네. 그래서 두르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오를 수 있습니다. 걱정 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전원입니다. 네, 제 소개 간단하게 하자면, 전 연세대학교 컴퓨터학과 졸업했고요. 지금 13년째 고등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전원수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자랑을 잠깐 해보자면, 네, 벌써 이제 그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이제 수익 창출이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확인해보니까 3,600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 창출이 돼서 무려 한 달에 3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채널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개념 있게 수학하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등 수학하면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나마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기 제자가 앉아 있는데 제가 한 3일 전쯤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게 되겠네요. 민망한데 너는 귀 닫고 있어. 일단 개념이라고 하는 걸 저는 그 요리에 조금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려고 이제 주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주방에 이제 도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미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될 때, 수학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런 개념들, 그런 도구들에 집중을 하는 편이 아니라 어떤 요리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어떤 뭐 된장찌개를 끓인다라고 한다면 그 된장찌개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게 그냥 그 된장찌개 레시피만 달달달달 외워서 그것만 이제 한 10번 정도 끓여본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 결국은 사용해야 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을 어느 정도 그 된장찌개를 끓임으로써 그 도구를 숙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포인트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문제에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문제에 답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는 편인데 사실은 그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개념을 연습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구루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번 신입생 수는 309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이 12등까지가 커트라인입니다. 보통 이제 보편적인 학교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300명 기준으로 12명이 딱 4%가 되는 건데 뭐 9명 정도는 조금 비율상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어쨌든 작년 그리고 시험지를 직접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이렇게 보여드려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참 체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우리 좀 유명한 교재 센 있죠, 센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난이도의 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센으로 따지면은 A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개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냥 개념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13번 문제 이 정도의 난이도는 센에서 B 중에서도 중 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난이도는 중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이런 부호들을 좀 바꿔놨는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치환 한번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냥 간단한 변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14번 문제 얘가 난이도로 따지면 중상 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고요. 센으로 따지면은 센 B의 상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난이도. 여기서도 조금 정수 조건을 줌으로써 좀 까다롭게 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요거보단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18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센의 C단계 문제랑 좀 비슷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복소수의 주기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형태의 문제고 이 정도의 난이도가 센의 C단계 정도구나. 난이도는 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전체 난이도는 뭐 하 정도가 2문항 나왔었고요. 중 난이도가 무려 18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상 정도의 난이도 1문항, 그다음에 상 정도의 난이도가 1문항. 이렇게 22문항 중에서 중 정도만 18문항. 이런 식으로 나온 시험이었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다 중이죠. 그러니까 센의 B단계만 어느 정도 소화를 해도 뭐 2, 3등급까지는 무난하게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서술형에 보통 난이도 있는 문제를 넣기 마련인데 서술형이 전부 다 중난이도로 그렇게 부담감 없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등급 컷이 당연히 요 중상 문제랑 상 문제를 다 맞았을 때 1등급이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정도 틀렸을 때 2등급 이 정도 커트라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수학 시험 대비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영어랑 이제 국어와 다르게 이제 레벨별로 반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레벨별로 편성을 해요. 이유는 국어나 영어는 지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과서의 지문, 그다음에 어디서 나온다는 출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할 텐데 수학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있는 개념은 당연히 똑같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문제 수준도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수준에 맞는 반에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는 총 4개 수준별 반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S반과 K반 두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S반은 사이반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K반은 그냥 상남 한국학원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SK라고 해서 여기랑 얘랑 중간 정도의 난이도랑 더블 S라고 해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 모아서 이렇게 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S반은 정규 1등 목표반이고요. S반은 1등급 목표반, 그다음에 SK반, K반은 2, 3등급, 3, 4등급 목표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을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교재도 좀 달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명하는 그 개념의 수준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반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반별로 내신 대비 교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K반과 SK반이 둘 다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문항수는 1,400문제로 되게 많은 편에 속하는 그런 문제집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집은 이제 3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1스텝, 2스텝, 3스텝인데 우선 2스텝에서 기출, 그러니까 서술형 기출에 좀 많이 힘을 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스텝에서는 여기 베이직을 달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노멀을 달고 있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터프를 달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순서대로 센에서는 B단계 하, 중, 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센 B랑 그렇게 크게 다른 난이도는 아니다. 조금 더 수준이 높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텝 2에서는 이제 서술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단계별로 이렇게 그 구성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서술형 대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마지막 3스텝에서는 센 C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반은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두 개의 반의 컨셉은 좀 달라요. 이제 K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수학상을 처음 접한다를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고요. 개념 설명을 하면서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충분하게 하는 조금 느리지만 자세하게 가는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K반은 그래도 한 번쯤 했지만 내가 개념이 구멍이 많다거나 개념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반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반이기 때문에 이 반보다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진행하게 되겠지만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되겠지만 어쨌든 같은 교재로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S반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내신 고쟁이라는 교재랑 그 다음에 자체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고쟁이라는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이 되게 별로죠. 이름이 되게 이상한데 실제로는 되게 퀄리티가 높은 교재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좀 유명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저 이름 때문에 유명세를 많이 못했던 불운의 교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교재의 구성도 총 3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플 시너지보다 문제량은 적지만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 살짝 높은 그런 교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블 S반. 여기는 이제 지금 우리 S반과 SS반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지금 윈터 때 블랙라벨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S반으로 가고요. 그 교재가 커버가 됐다라는 친구들이 SS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내신 고쟁이는 실제로는
블랙라벨보다는 조금 더 쉬운 교재인 건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어려운 문항들은 자체 교재를 만들었고 SS반은 아예 그냥 최고 난이도 수준으로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 수준, 문제는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가 꽤 어렵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우리 두르고 시험의 그 문제의 수준이랑 지금 마플 시너지의 수준이랑 사실 좀 비슷한 성향을 띠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교재만 충분히 커버해도 두르고 시험에서는 크게 뭐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꾸 점점 아이들한테 어려운 걸 요구해요. 더 많이 잘할 수 있게끔 더 난이도를 자꾸 올려서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사람이 제가 이제 집에서 턱걸이를 하거든요. 요즘에 5개씩 매일매일 턱걸이를 해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5개씩 턱걸이를 한다고 해서 1년이 지나도 여전히 5개의 턱걸이를 하고 있다면 저는 시험장에 가서 절대로 10개의 턱걸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더 높은 수준으로 연습을 해서 시험에서 몇 개의 턱걸이를 하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하고 두 번째 목표는 상대적으로 만약에 제 옆에 지금 되게 잘생긴 사람이 딱 와 있다,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징어로 보이겠죠. 그런 효과를 조금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에서 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 그리고 첫인상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상대적으로 쉽게끔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긴장을 해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서 교재 난이도는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의 수준이 한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 항상 그거가 조금 더 높게 더 생각해라 라는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는 시험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간 테스트도 봅니다.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보면서 그 성적들을 다 취합해서 오답률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답률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것들은 따로 수업 시간에 다시 이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테스트. 정말 떨려 죽겠네요. 제가 이제 지금 학생이 와서 앉아 있어서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되게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저도 이제 이렇게 떨질 않거든요. 되게 평온하게 수업을 하는데 이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 앞에 서 있는 게 지금 5번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더 이런 것들 경험이 많았다면 여기서 떨지 않고 되게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점점 더 높은 수준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네요, 정말.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관리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관리라고 하는 건 이제 되게 많이들 하죠. 학원에서 이제 출결 관리, 뭐 숙제 관리, 그 다음에 뭐 시험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관리의 핵심이 뭘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심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유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지나치게 순종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순종적인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거 억지로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수학을 잘해요, 실제로. 근데 우리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잖아요. 두 번째 수학을 잘하는 유형은 수학 자체에 그냥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눈빛이 그냥 되게 반짝여요. 수업할 때 보면은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이제 눈빛이 좀 죽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눈빛이 되게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사실 수학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래서 수학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식의 동기부여라는 명목으로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잔소리들을 어떤 친구는 지난번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 잔소리 영상을
다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자기 동기부여, 제가 자기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눈빛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뭐가 힘들구나, 뭐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어떤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심이 없으면 아이들이 수학에 관심을 갖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강사의 능력이 수학에 있어서 한 80%가 강사의 능력이고 아이들의 능력, 아이들의 노력이 한 20%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종에 내려와서 그 퍼센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들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 아이들이 직접 해야, 제대로 해야 아이들의 노력이 80%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수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수업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처음 상담 전화를 드리게 되면은 보통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상담 전화를 드리는데 어떤 부모님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부모님은 또 우리 아이는요로 시작해서 되게 그 사랑스러운 말투로 뭐 되게 그 아이에 대해서 되게 요목조목 다 설명해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아이가 수업에 와서 들을 때 그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의 관심이 물론 요 설명회까지 찾아오실 정도면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학이라는 성적의 관심보다는 그 아이 자체에 관심을 더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더 수학에 관심을 갖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SS반이랑 S반 다 합니다. 4개 반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니까 국어는 영수에 비해서 덜 중요한 연들이 저 밑에 있는 그렇지 않죠? 예. 예비 고1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자,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오면 당연히 모든 영역에서 다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수학도 어려워지고 영어도 어려워지고요. 그런데 국어는요, 그 갭이 상당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요.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왜 이런 교육과정으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는 평이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를 국어학원 3년 내내 보냈다. 거의 없을걸요. 수학은 많죠. 네. 그러면 국어를 정말 형편없는 점수를 맞아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또는 우수한 성적을 받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국어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국어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물론 시작부터 국어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영수에 비해서 국어를 안 하고 있다가 국어에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 끝나면 어머니가 아이를 손잡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거의 한결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정말 국어는 학원도 한 번 안 보냈는데 높은 점수, 이런 점수를 받아왔는데 이번 시험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충격적인 결과다. 50도 안 된다. 평균이 50이 안 된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국어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수학이나 뭐 국어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때는 성취도 평가잖아요. 그래서 A, B, C, D 뭐 이렇게 나누는데 대략 A를 받는 학생이 25%에서 30%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대략 한 25%로 잡으면 100명 중에 25%면 25명이 A를 받았겠죠. 그럼 그 A를 받았던 3년 내내 A를 받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성취도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인 등급제가 시행이 돼야 되죠. 그러면 100명 중에 25명이 A를 받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그대로 진학을 하는 순간 100명에서요. 요 25명,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은 1등급을 받겠죠. 4%니까요. 그러면 5등부터 11등까지 11%, 7명은 2등급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명은 3등급을 받았겠죠. 그러면 23명이네요. 나머지 2명은요. 4등급을 받았겠네요. 그러면 항상 3년 동안 A를 받았던 학생들 중에 2명, 3등급도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4등급,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4등급짜리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2명은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건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요. 자, 국어는요. 또 수학과 완전히 다른 게 내신에서 사용되는 공부하고 있는 그 수학은요. 수능과 연동됩니다. 즉 수능에서 요구하는 문제가 내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문 계열인 국어와 영어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특히 국어는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8종이 있는데 그 8종에 있는 문학 작품들 2학년 올라가면 문학이라는 교과서를 받아요. 문학만 공부하는 겁니다. 2학년들은. 자, 그럼 문학 교과서에 얼마나 많은 시와 소설들이 수록되어 있겠어요. 그리고 출판사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많은 출판사, 1학년 때, 2학년 때 그 많은 출판사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학을 다 내가 섭렵하고 있다. 그러면 수능을 잘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수능이 별개의 내용이냐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배웠던 문학 작품들은요, 수능에 무조건 안 나옵니다. 하물며 제가 학생들보다 시를 봤다면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수천 편? 더 많게는 수만 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능을 보면 처음 보는 시입니다. 시인만 아는 시인이죠. 제가 그 시인의 모든 시를 알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모르는 시입니다. 소설, 무조건 모르는 소설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학생들 스스로가 분석하고 감상해서 내신보다 월등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수능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수능이고요. 수능을 어떻게 접근하냐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현대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그래서 수업 내용 자체가요. 내신처럼 시를 분석해주지 않습니다. 해석해주지 않아요. 모르는 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 시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소설이라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서 찾아야 되느냐. 문제도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풀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순서도 다 달라요. 뭐부터 풀어야 된다. 또 읽는 과정에서 바로 와서 풀어야 되는 문제. 그게 다 수능이거든요. 그게 돼야 그리고 내신도 대비가 되죠. 왜 그러느냐. 자, 여기 보시면 찍으셔도 됩니다. 예. 아니면 그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책자로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예. 모든 과목이 지금 책자로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 다 프린트해서 드릴 수 있는데 예. 타 학원에서 똑같이 카피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써버리니까. 이거 선생님들이 고생해서 만든 거거든요. 굉장히 고생하는 겁니다. 학교 다 분석하고 시험지 분석하고 만든 건데 그런 노력 없이 그대로 다른 학원에서 써버리니까. 자, 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르고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요 문학과 문법입니다. 특히 문법은요,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어렵습니다. 문법은 1학년 때 총 4번의 시험 모두 문법이 다 들어갑니다.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이 전부 문법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아까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학년 때 문법에 질려버리고요.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엄매에 해당하는 문법을 선택 안 해버리는 겁니다. 1학년 때 이미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 수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문법을 포기했다는 건 뭐예요? 1학년 때 문법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문법을 시험에 문법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죠.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두르고는 물론 모든 학교의 공통 영역이지만 문법은 두르고에서 꽤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학은요. 문학은 절반은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는 다른 건데 내신형 문제는 그 작품만 문학 작품만 알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 물어보니까요. 근데 수능형 문제는 그 지문을 가지고 다른 외부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학에서 수능형 문제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결론은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 모두 접근하는 방식을 전부 다 알고 연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작년 기준인데요. 작년 기준에 보시면 두르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중간고사가 조금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부터 갑자기 난이도를 급상승시켰고요. 2학기가 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예, 이건 실수죠. 제가 볼 때는 이거 학교에서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간고사를 어렵게 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 학생들이 긴장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부터 쉽다 보니까 고등학교 와서 이거 아니네? 국어가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분명히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는데 등급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쉬운 시험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럼 등급이 나눠질 수 없다. 당연히 기말고사부터 어렵다라고 했는데 경험을 안 해본 학생들은요. 어려운 시험을 경험 안 해봤잖아요. 첫 번째 고등학교에 들어오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하죠. 그러다가 멘탈 털립니다. 기말고사부터. 자, 올해도 그 패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은 그랬고요. 아무튼 첫 번째 시험이 뭐 조금 평이하다 하더라도 등급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킬러 문제들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맞췄을 때 내가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 난이도는요. 문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문법 그리고 문학에서도 내신형 문제가 아닌 수능형 문제가 가장 어렵죠. 비문학은 조금 평이하게 되는 편이었어요. 작년에 4번의 시험에서 비문학 영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수능에서는 비문학이 가장 어렵지만 내신에서는 비문학을 어렵게 내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 내에 못 풀어요. 비문학이 어려우면. 주어진 50분 안에 그 내신 문제를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비문학이 어려우면요. 그래서 비문학은 좀 쉬운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두르고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문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학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자, 수능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김수영 씨가 교과서에 있습니다. 2편이 실려 있어요. 그것을 출제했습니다. 물론 그 배운 김수영의 시를 가지고 문제화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물론 틀린 학생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김수영의 다른 작품들을 연계시켜 버렸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루지 않았던 시예요. 그러면 이 모르는 시를 어떻게 학생들이 분석해서 문제 역시 수능형 문제를 냈었는데 그럼 수능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저랑 같이 수업하는 학생들은 이 방법을 알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 뭐 우리 규일 학생이 고개 끄덕이는 것처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원리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하고요. 학부모님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현대시를 감상하고 분석하는 공식이 있다. 물론 그 공식이 까다로운 공식이지만 아무튼 공식이라는 건 존재한다. 문학을 감상하는 모든 공식이 존재한다. 소설은 소설대로 공식이 있고 수필, 극은 다 공식이 있다. 그걸 연습한다면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건데요. 그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대부분 다 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기 때는 그래도 평이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신 평균 점수가 조금 높았지만 기말고사, 특히 2학기 때는요. 2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 때는 평균이 국어가 50점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내려간 거죠. 평균 60점에서 70점 사이가 유지됐던 평균이 2학기가 돼버리는 순간 50점이죠. 그 등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등급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등급이라는 건 1학기 전체를 합산시켜야 되거든요. 1학년 전체를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까봐 난이도를 확 올려버렸죠. 그러면 이제 등급을 나누기가 편해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마다 출제 경향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이번에 국어시험은 무슨 파트를 맡은 선생님이 출제를 하느냐. 항상 물어봅니다.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마다 출제 경향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내는 국어 선생님이 문학 파트를 맡고 있다. 그러면 문학은 어려워집니다. 자, 문법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출제 선생님이 되었다. 그거 학생들이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법을 집중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의 다 맞춥니다.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아, 문법을 이번 시험엔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문학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그 문학 선생님은 어떻게 출제하는 선생님 문학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시만 얘기하느냐, 아니면 시 얘기하다가 그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그 시인의 다른 작품들까지 이제 학생들한테 주어지겠죠. 그럼 거의 적중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좀 잘 알고 있어라.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같은 얘기인데요. 자, 교과서에 있는 문법, 문학 상당히 어렵다. 이걸 많이 강조한다. 그리고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수능에서 정말 불리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문법의 정도의 차이의 난이도는 있겠지만 문법은 두르고도 몹시 강조하는 편이다. 자, 그리고 2학기 때 난이도가 급상승했던 2학기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외부 문학작품이요. 총 8개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학년 올라갈 때쯤 되니 이제 수능 준비까지 좀 하라는 얘기겠죠. 수능을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2학기가 되니까 50점이 안 되는 국어 평균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당분만 안다면. 여기 이제 수능형 문학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학생들이 수업에 오면 이제 저랑 같이 하는 또는 지금 현재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아마 매일 테스트 결과 1일 레포트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월간 레포트를 받죠. 자, 학생이 오면 조교 선생님한테 무조건 핸드폰을 전부 다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과 함께 반드시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과제는 항상 있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와 핸드폰을 제출한 후에 이제 수업은 진행되고요. 수업은 정각에 시작됩니다. 지각생 거의 없습니다. 저 수업은. 바로 정각의 수업이 진행되고요. 제 수업 도중에 이제 조교는 과제를 이제 검사하죠. 채점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원할 때 그 채점 결과와 해설지는 원래 과제를 부여할 때는 주지 않았으니까 채점 후에 과제 해설지를 같이 동봉해서 하원 때 주죠. 그럼 왜 학생들은 지각하지 않느냐?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무단 지각, 무단 결석은 무조건 벌점이 부여됩니다. 벌점이 제일 큰 건 과제죠. 과제. 작년으로 말씀드리면 딱 그 벌점 때문에 강제 퇴원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명이 퇴원이 됐죠. 8점이에요. 정말 과제 안 해오고 지각 맨날 하는 학생도 아니면 제가 왜 퇴원을 시켰어요. 근데 그 벌점이 누적되면, 한 달 누적되면 퇴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과제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과제가 이행이 안 되면 남아서 과제를 수행하고 가야 돼요. 근데 도망간 학생도 또 벌점이죠. 거의 도망가진 않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월말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해 줘요. 저는 항상 본다.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문학은 전혀 암기가 안 되고 있다. 또는 이 학생은 좀 키우고 싶다. 그런 학생도 있거든요. 키워서 어떻게든 성적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다.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점은 꼭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